다음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지문의 길이가 길지도 않고요. 내용은 좀 짧아서 금방 끝날 겁니다. 갈게요. 근대 초기 합리론의 네모 쳐보시면 근대 초기 합리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갈게요. 이성에 의한 밑줄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 그럼 감성적인 측면은 다 무시했겠죠. 아, 꽃이 아름다워, 필요 없어, 꺼져. 꽃은 꽃이야, 이런 게 되겠죠. 간단히 그 다음에 좀 싫어요. 여기 밑줄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 즉 말할 필요도 없어, 감수성 필요 없다, 이런 게 되겠죠. 미적 감수성 네모. 이성과는 다를 거예요, 그죠? 감성적인 측면이니까요.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 즉 제 멋대로 하는 것, 멋대로가 아니라 멋입니다. 못 나왔어요. 제 멋대로 하는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연히 감수성이라고 했을 때 그 감성이라고 하는 건 세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인 측면이 될 겁니다. 그죠? 감성으로 원리적인 측면은 당연히 설명도 불가능할 거고 증명도 불가능할 테니까 이런 것 따위를 이야기하지 않았었대요.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네모. 그래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려온 이유는 칸트가 근대 초기 합리론에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대 초기 합리론을 알고 계셔야 조금 더 이해하시고 수업하시겠죠? 갈게요. 미적 감수성을, 즉 근대 초기 합리론에서 논외라고 했던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 그러면 칸트는 근대 초기 합리론에서 거의 무시했던 미적 감수성을 이성만큼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 즉 이러한 작업 가로쳐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작업이라고 하는 건 미적 감수성이 이성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가 되겠죠.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 갈게요. 취미 판단이란 취미 판단 네모 치셔야죠. 설명 방식은 정의가 되겠죠. 설명 방식 정의.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 밑줄.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판단력이라고 했을 때 그 력이라고 하는 건 사고 생각이 될 거고. 할게요. 모든 판단은, 사람이 하는 모든 판단은 S는 P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 되돌릴 수 있는데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원, 같은 말, 되돌리다. 모든 판단은 이런 거죠. 예진이가 이쁘다라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명제에 대해서 S는 P다라고 환원, 되돌릴 수 있대요. 은서가 얻었어.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준칙이라고 하는 건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규정적 판단 가로쳐 보시면 위에 적어나 이성, 규정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측면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수러, P가, 수러라고 하는 건요 서술어예요. 서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보편적 개념 가로쳐 보시면 같은 말 일반적 개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되겠죠.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밑줄, 객관적 성질로서. 로서라는 두 글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로서라고 하는 두 글자가 뒤에서 구분하는 기준점이 될 거니까 중요하게 봐야 돼. 객관적 성질로 주어 S에 부여된다.
그럼 결국 규정적 판단에서는 서술어로 사용되는 P가 객관적 성질로 주어 S에 부여된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서술어 P가 객관적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 될 거라고요. 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볼게.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취미 판단 바로 P, 이건 서술어 P가 되겠죠. 서술어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동그라미. 그럼 취미 판단에서의 서술어 P는 규정적 판단에서의 서술어 P와 달리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보여되는 거지 객관적 성질이라고 볼 수 없겠죠. 완벽하게 로서와 처럼의 차이점 바탕으로 규정적 판단과 취미 판단에서의 서술어 P의 성격을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만 봐.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오른쪽 가로 열고 가로 닫혀 있는 거 보세요. 이성이 아니다. 감성과 이성은 다르죠, 그죠? 개념적인 부분도 아니야. 감성은요, 그죠? 제가 예를 내진을 보고 느끼는 감성도 개념적인 부분이 아니죠. 저만의 고유한 감정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감정은 맞는 말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럼 위에 나왔던 규정적 판단은 이성과 관련된 거라면 취미 판단은 미적 감수성과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 미적 감수성과 관련된 취미 판단은 감성적인 부분이 되겠죠. 규정적 판단은 이성, 미적 판단은 미적 감수성. 같은 말 감성. 또한 규정적 판단은 즉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 같은 말 확실한 지식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거.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이 될 거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확실하겠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하나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면 그 하나가 여러 개 있어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일 거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야 이건. 그런데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뭐라니? 윗줄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이라는 글자 별표 5개 받아보세요. 한정하는 거죠. 규정적 판단은 여러 개 되고 묶음도 돼. 하지만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복수의 대상을 여러 개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다. 여기 비추쳐볼까요?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적 일반화 있죠. 개념적 일반화라고 하는 걸 위에 나와 있는 용어로 바꿔보시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이 확보된 거예요. 일반화라고 하는 건 개념이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개념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것처럼 규정적 판단이 될 거야. 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는 이성이 들어간 거니까.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 감정에 의거해서 이성도 아니고 개념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감정 같은 말 감성이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따라서 개념적 일반화가 되면 취미 판단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하시는 부분이고요. 규정적 판단이 이성이라면 취미 판단은 미적 감수성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같은 말로 바꿔가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단 자체는 아니에요. 앞에 어떤 거랑 같은 건지를 엮어드렸습니다. 일부러.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동면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감정 동그라미. 왜? 미적 감수성이 중요하니까 취미 판단에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에 따라 밑줄을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밑줄 순수한 태도. 즉 취미 판단은 무조건 아름다운 미, 추함, 두 가지만 구분합니다. 밑줄. 아마 다 필요 없어요.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1번 대상에 대한 지식, 2번 실용적 유익성, 3번 교훈적 내용, 이 세 가지 등 밑줄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끼어들면 안 되고 무조건 감정에 따라 밑줄을 판정해야 된다. 감정에 따라 밑줄을 판단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개입되면 안 돼. 이게 취미 판단.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내용을 아래 정리해놨습니다. 규정적 판단은 이성 동그라미. 중요한 게 이성이죠. 개념을 통해서 지식, 도덕, 준칙을 구성하고 서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하고 명제의 객관적, 보편적 타당성을 지향하고 복수의 대상에 적용이 가능하다. 복수는 여러 개요. 취미 판단은 대상이 밑줄을 판단하는 미감적 판단력 동그라미. 얘는 미적 감수성이죠. 미적 감수성이 들어간 행위인데 서술어 P가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객관적 성질은 100%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처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어 S에 부여되고 그러나 판단 주체의 밑줄, 주관적 감정에만 의거하고 개별적 대상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모든 맥락은 배제되고 순수한 미감적 태도만 전제로 남아있다. 됐니? 9분.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공동체적 차원의 것. 개별 대상에게만 적용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라는 의문점을 품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갑자기 공동체, 즉 여러 사람이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 왜 나왔는지 이어서 볼게요.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동그라미 공통감이라고 불리는 밑줄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잘 봐요. 지금 아이폰 11을 제가 새로 나온 걸 사서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들 간에는 아이폰 디자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미적 감수성이 갖고 있겠죠.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공통감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아이폰이 새로 나온 걸 보면 이쁘다라고 말을 할 거야. 맞아? 반면에 아이폰에 관심이 없는 은서가 난 LG인데, 난 갤럭시인데 이쪽에 뭐가 이뻐? 라고 말한다면 아이폰과 관련된 공통감은 은서에게 없는 거죠. 왜? 같은 걸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이폰과 관련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통감이라고 하는 건 없을 수도 있을 거고요. 되나요? 주관적인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거기 나와 있는 공통감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하는데, 즉 공통감으로 인해서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건 규정적 판단에서 말하는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밑줄 주관적 보편성. 아이폰이 이쁘다는 주관적인 거죠. 은서도 안 이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폰을 이뻐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감이 있다면 아이폰을 이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이면서 의견이 누구나 동일하니까 보편성을 갖는다고요. 그 객관적 보편성과 주관적 보편성의 가장 큰 차이는 객관적의 주관적의 주가 되겠죠. 주관적인 의견이 모여서 공통감을 형성하는 주관적 보편성, 객관적인 사실이 모여서 보편성을 구성하면 객관적 보편성. 됐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을 좋아하는 공동체가 여기 전부고요. 은서만 제외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만약 예진이가 아빠도 결석을 했어요. 지금 아이폰 자랑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 예쁘다라고 말을 할 거야, 맞아? 그러면 제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진이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 예진이도 이쁘다라고 말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왜? 예진이는 아이폰이 이쁘다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공통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진이가 여기 없더라도 예진이의 생각을 우리가 대신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같은 공통감을 공유했을 때 그 사람의 공통감 또는 부재하고 있는 사람의 공통감까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면 화살표 옆에 공통감의 역할 나와 있고 취미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이다. 뭐 어떤 주체의 취미 판단을 예시한다, 보여준다 라고 별도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내 몸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 총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면 항상 주관성과 객관성과 관련된 요소들 다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맞아요? 하지만 근대 초기 합리론의 이성적인 측면만 강조했고 칸트는 이성 못지않게 미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감성도 중요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자기 이해가 되겠죠.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만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하고 객관적 타당성은 바로 쳐볼까요? 객관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규정적 판단이에요? 취미 판단이에요? 규정적 판단이 되겠죠?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이덕, 아름다움이면서도 한계가 된대요. 양면성이 되겠네요. 긍부를 다 갖고 있다가 되겠죠. 긍정과 부정. 됐어요? 세계는 개념으로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 당연하겠죠. 이성을 중요시한다. 그럼 이성적인 측면으로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사실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한하니까요. 그죠? 불가능하겠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진이가 지금 하면 또 예진이 볼 수 있어요. 아니, 걔를 제가 부모님께서 위독하시다라는 전화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을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부모님을 구하러 가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이성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사람을 먼저 구했다면 이성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겠죠? 정말 이해가요? 그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계는 개념으로 낱낱이 밝힐 수 없다. 즉 이성만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더 할게요. 반면 미적 감수성 동그라미 취미 판단이죠. 당연히 주관적인 보편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거야, 그죠? 미취만 구분하니까요.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대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됐어요?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펴져 있는데 라고 나오는데 아래 조그마한 데서 달아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라고 해서 미적 감수성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고. 됐어? 이거 가장 함정에 빠지기 좋은 문장인 것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이성이 만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이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문과라고요. 뭐야?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문과지만 이과가 공부량이 더 많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적 감수성은 문과생들이 더 뛰어나다고 가정했을 때 문과생들은 지식을 창출하지 못해요. 간단하게 본다면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이과생이니까 맞죠. 인정을 더 깔끔하게 인정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 지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할게요.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 단초라고 하는 근거가 되겠죠. 칸트에게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이 글의 내용 아래 근대 초기 학문을 바탕으로 한 규정적 판단과 비교하여 칸트의 취미 판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칸트의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달리 주관적 보편성을 가지는 것으로 공통감을 바탕으로 한 미적 감수성을 특징으로 한다. 주제, 원리와 의의가 나오면서 한글이 끝났습니다.
되었죠? 여기까지가 칸트의 시위 판단 이론이었습니다. 어쨌든